안녕하세요. 음, 도시계획론 3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번 도시계획론 3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제도의 성립을 보면 어, 우리가 1848년 공중위생법으로부터 태동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공중보건위생 관련뿐 아니라 그 공중보건에 의해서 그 좀 하수도나 상하수도, 가로의 폭, 건축선의 위치,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밀집되지 않게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도시의 환경 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도시가 밀집하다 보니 음, 다양한 이런 안 좋은 전염병들이 발생을 많이 했었죠. 뭐 흑사병이나 뭐 수두, 콜레라 이런 것들이 그 음, 수인성 전염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 위생이 문제구나.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병들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하워드의 전원도시의 아이디어의 실행을 통해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이 제도화됐습니다. 뭐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이 시도됐고요. 가드너의 도시의 생물과 하나 같이 유기체로 보고 도시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도시는 생물과 같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소규모 도시에서 점점점 커져서 메가시티까지 커진 다음에 음, 더 이상 커진 도시는 어느 정도 발전하다 다시 사멸을 하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그 커짐의 폭이나 산업의 이동을 통해서 또 도시가 바뀌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기존 도시와 신시가지 포함한 도시 공간의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발전 계획이죠. 우리나라에 하면 도시기본 계획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32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타운의 컨트리 플래닝 액트라는 법이었죠. 물리적 형태를 만들어가는 일 외에 시민들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제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요즘에 대한 말이죠. 우리나라 도시관련 계획제도의 변천을 보시면 일제시대 시구 개정, 그 다음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 여기서 일본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 건축물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제 최초의 이제 그 근대적 도시 계획 법률이 되었고 그걸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을 보면 한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의 영향이 아직도 큰 거죠. 그래서 뭐 공간에 관련된 법은 조선 시가지 계획령 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6.25 이후에 어떻게 도시를 형성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다 보니 그 불량주택 지구가 형성됐죠. 청계천 주변이라던가 이런 좀 판자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적으로 좀 혼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부터 1980년까지 여기서는 이제 전국을 123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이제 도시의 근대화, 농촌의 그 동, 농촌 건축의 개량화를 주로 했던 시기죠. 그 다음에 후기 산업화 시대 1980년대에서 2002년까지, 이때는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이 나왔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때는 급격한 이렇게 개발기여가지고 우리가 택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라에 돈이 많이 없었을 때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하고 도시 계획을 설립한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점차 이 공급하던 시대였죠. 뭐 그래서 위성도시 건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90년대 이후에 이제 모든 그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엔 나라에서 해서 내려보냈던 것을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그런 뭐 법들이 우선됐고, 그 다음에 고도 도시화의 시대 2002년 이후, 음, 뭐 이제 예전에는 뭐 만들어 놓은 도시가 아파트가 팔리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요때서부터 약간 정체기에 들어가면서 도시의 물리적인 계획의 한계를 느끼면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지는 시대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다가 여기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식으로 점점점 계획이 이동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의 도시계획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도시 관련 계획제도의 범위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이 제일 위죠. 상위법. 일명 우리는 국계법이라 부르죠. 국토 및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게 광역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그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해야 되니까 뭐 도시재정비나 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 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이제 개발 필지별로는 건축법과 건축계획법 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개발계획 및 하위 도시계획 지침을 수립한 때 쓰는 계획이죠. 이거는 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수단지향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 수단지향적이냐? 그것은 어쨌든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 이게 실무에 가까운 법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과 많이 하게 되는 계획들이 다 요 범위에 대한 건데, 뭐 딱 법률에 정해진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개발을 할지, 계획을 어떻게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도시의 성장 및 지층 공공 서비스 체계를 다루는 각종 시행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뭐 종류는 용도 지역지구제,
뭐 지정의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개발지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왜 나왔을까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맨 처음에 평면적 토지 이용 계획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도시 계획을 토대로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이게 도시에 안 어울리는 계획이 그 모양의 건축물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요 단지 우리가 요렇게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곳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서 딱 묶어가지고 입체적 계획까지 같이 대부분 이제 뭐 건축물의 높이라던가 건축물의 색깔, 용도 뭐 이런 것들 다 정해주는 것이죠. 건축법에서 개입을 못할 정도의 디테일함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뭐 그 이유는 특히 기능과 미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술 관리하는데 예전에는 좀 이상한 건축물이나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들을 조화롭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계획 단위에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뭐 지정 목적, 뭐 쌈지, 뭐 연기계약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뭐 건폐율, 용적률 다 나와 있죠. 최고 층수, 뭐 지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축 지정선은 뭐 어떻게 셋백 뒤로 물러서야 되고 고층부 벽면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담장 지정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당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며 이걸 디테일하게 다 해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차량 출입구는 어떻게 하고 도시의 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부설 주차장 5개 광고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지정해서 도면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의 적용 대상 구역으로 도시계획의 수리 주체인 시장 군수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계획이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이죠. 여러분 혹시 그 도시 개발론 수업을 들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뭐 몇 년에 어떻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약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자 계획 대상이 되는 도시 규모의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실질적인 도시구역으로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연담화된 도시와 지역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의 설정 기준은 해당 도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50% 이상이 있는 시가지를 포함하는 구역이고요. 종합적 설비 개발 보존 필요 구역, 그 다음에 급속한 시가와 예상이 되는 구역, 새로이 개발이 필요 있는 구역으로 지금 표현은 해주는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서울시가 있을 때 새로 이제 서울의 그 도시의 범위를 더 키우기 힘들 때 경기도의 위성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1기 신도시 뭐 안산, 일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 신도시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거기서 도로망을 연결해 가지고 뭐
거의 베드타운식의 저녁에는 그쪽 가서 자고 아침엔 서울로 출근하는 이런 방식의 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위성도시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땅값이 싼 지역, 그리고 연계 도로망이 괜찮은 지역, 그리고 뭐 상하수도 공급 시설이라던가 기반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주변에 그만한 공급 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지역지구제. 이거는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시험에도 그렇고, 뭐 여기서 우리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규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내용이죠. 딱 보시면 주거지역, 뭐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에서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량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설계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다 주지는 않죠. 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고 그것에 관해서 뭐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지금 뭐 거의 그 3종이 대부분이죠. 그 아파트니까, 고층 아파트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용적률 뭐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150, 건축물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총합이죠. 여기가 150인데 3층이니까 곱하기 3, 그 다음에 대지 면적 3배 해서 요게 1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건폐율은 뭐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1층 바닥 면적이죠. 건폐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도시계획에서 주로 관리 차원에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설계를 할 때 그 최대 용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요것은 한 번씩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4학년 정도 수준이시라면. 다음은 용도 지역별 건축물 형태 규모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영세한 대지의 소규모 건축물들이 들어섬에 따라 1조 채광, 통풍, 소방, 교통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그 옆에 일광과 채광,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그 경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대지 안의 공지는 필요한 위치, 벽면 등을 후퇴시켜서 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채광과 통풍, 진입 등을 용이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서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토지 이용을 구분하여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유도장치죠. 그 아까 지역지구제 하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러지, 건축물들의 이런 외관까지 어떤 면에서는 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다음은 지구제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을 기능을 증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은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뭐 미관지구는 중심이관 이런 역사 문화 미관지구 요게 아마 2007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경관지구를 만들 때도 좀 다양하게 도시계획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쭉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뭐 아까 얘기했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그런 용도 지역을 강화한 제도이죠. 보시면 뭐 도시자연 공원구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재발계획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요거는 좀 무질서한 개발, 우리가 그 도시 연담화에 대해서 나오면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서로 커져가면서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 점점 잠식해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변해가는 걸 좀 시간을 지연시킬지에 대한. 그 다음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구역. 국토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구역은 재발계획구역, 도시제한구역, 시가조정, 수자원 보유구역.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보신 거 있죠?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23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강 확보, 이게 주 목적이겠죠. 도시개발을 뭐 필요 있고 국방부 장관이 요청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수원시 비행장 주변에는 건물 높이 제한 등이 강력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그 사격장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개발 제한을 묶어 놓는 경우도 꽤 많죠. 변경, 이것들을 변경할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률 제33조 도시자연구역 지정. 도시민의 휴식 공간, 여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인데, 뭐 식생이 양호한 지역, 개발 제한할 수 있는 지역, 이것들, 그 다음에 변경을 도시 뭐 군 관리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만 문제는 조금, 요 위에 걸 먼저 보시죠.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사유재산을 이제 규제를 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돼서 이제 뭐 도시공원 구역 일몰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이거 토지 매입을 안 하면 그럼 뭐 이 사람들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거나 거기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져서 요 근래 들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국토의 지역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가와 조정구역의 과양.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구역.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군관리 계획으로 설정할 수 있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 변경,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누가? 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정으로 인해서 13년, 17년 이렇게 됐고, 법률제 수자원 보호구역 직접, 요거는 누구? 해수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뭐 관계기관의 장들의 요청을 받아 뭐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 면적을 뭐 인접 토지에 대한 요거 보시면 뭐 그 남해 쪽에 보시면 양식하는 쪽 그쪽에는 뭐 될 수 있으면 해안가에 뭐 이런 좀 안 좋은 시설들 유치 안 하게끔 만들어 놓죠. 뭐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도시계획의 역사.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들의 법률적 체계에 대한 역사는 보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은 이제 서양과 동양 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서양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됐고, 뭐 동양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됐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 과거 도시계획 요인은 다양한 식량종의 재배와 다수 동물종의 가축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미리 말씀드렸듯이 동굴에 살고 이제 뭐 짝대기 가지고 사냥을 하고 이럴 때는 큰 동물을 목숨 걸고 잡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면서 큰 동물을 잡을 수뿐이 없었던 거. 무기가 안 좋으니까 빠른 동물들을 사냥할 수뿐이 사냥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동물들을 목숨 걸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잡아서 먹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마제석기, 타제석기, 마제석기 뭐 이렇게 좀 가면서 저희 때는 타제석기, 마제석기였는데 요새는 뭐 뗀석기, 간석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좀 그 우리가 평야 지역,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열매가 쉽게 열리고 이제 식물 채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와서 움집을 짓고 살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식량종을 이제 질토기를 만들어서 보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삶을 살 때 이제 서서한 뭐 원시적인 도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잉여 식량의 저장과 거래가 되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조밀하며 계층화된 데에 정주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방어가 잘 되는 곳에 좀 도시를 짓고 살게 되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고 기술에는 무기, 그 다음에 이동수단, 그 다음에 계층화된 여기는 정치 조직과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행병. 왜? 지금 우한 사태도 보면 뭐 박쥐에서 왔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외부의 바이러스나 이런 유행병들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기, 벌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문제가 되나 안 되나. 로마 시대에는 좀 없었던 중세 시대에 막 흑사병이 돌고 이랬던 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목욕 문화, 공중 목욕탕 문화가 없어지며 이제 뭐 그게 사치다 어쩌다 이러면서 기독교적으로 아주 검소 청렴 결백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이제 흑사병이나 이런 유행하게 됐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뭐
과거의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기로 할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이어 아테네 도시계획을 보면 BC 8세기경 아테나는 도시의 이원적 체계를 만들었죠. 뭐 인구는 30만 정도,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20만, 노예가 한 12만 정도.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 정신적인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아크로폴리스라는 데서 자유민주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죠. 뭐 도시 아고라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의 장소, 시장, 정치 토론, 학습, 내부 구조의 검은 불규칙하고 뭐 지금은 대부분 없어져서 추춧돌만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복원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은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있는 여긴요? 아크로폴리스, 소실 모신 신전이 있는 곳이야. 전쟁이 나면 여기로 피해 싸울 준비를 하지. 여기 아고라 광장 말이다.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장사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곳이거든.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이루어졌단다. 해서는 그리스의 아테네 그 도시계획을 보았고, 지금은 로마의 도시계획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도시계획법의 근간을 두어서 발전하였고요. 그 미와 방어의 중심으로 도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 장치, 하수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대해서 그 고민을 했었고, 공중 목욕탕, 그 다음에 뭐 특권을 한 계급 인슐라의 이제 그 높이, 이게 최초의 뭐 목조 건물이라 해서 아파트 뭐 이런 식의 개념도 있었고, 아마 5층에서 8층 정도 지어졌다고 하네요. 뭐 여기서 아고라 같은 성격을 가진 포디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고대 보시면 그 왕정 정치도 있었고, 공화정이라 그래서 그 원로원 회의를 거쳐서 했던 사람들이 보통 포디움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죠. 뭐 BC 27세기 전부터 AD 324년까지 그 아파트, 그러니까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파트 건축물이 설계되었는데 위생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럽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높이 제한 21m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의사당, 신전, 법원, 공공건축물,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공중목욕탕, 원형극장, 그 다음에 뭐 검투사학교, 그 다음에 콜로세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뭐 가장 이제 중심에 볼 것은 직교상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서 로마가 군대나 이런 것들, 전략 물자, 군대 이런 것들 보내기 되게 쉬웠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번 주 단어는 미세먼지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요새 미세먼지가 참 안 좋죠. 여러분도 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같이 젊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망률을 꽤 높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젊다고 이렇게 마스크나 뭐 이런 거 좀 잘 안 쓰시고 다니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꼭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 도시계획의 역사 부분 쪽에서 좀 짤막짤막하게 강의했던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 개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고 나와서 이렇게 뭐 좀 어쩔 수 없이 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서양의 큰 문명이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요 세 문명의 도시계획들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 5줄 이내로 가볍게 소감을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건강은 꼭 조심하세요.